톡톡 사연에 그간 사연을 잘 들어온 값을 하고자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값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신청을 해보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지만 일단 머리부터 들이대며 용기를 발휘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이야기가 괜찮은 사연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남편과 부부가 될지 아닐지 전혀 모르고 만났으니까 말이에요. 너무나도 제가 심적으로 힘든 시기에 만났던 사람이었기에 처음부터 의지는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면서 남에게 뒤통수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요. 저는 있었어요. 제 편이고 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지인들이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고 크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험담을 다른 데서 해댔고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으며 심지어 거짓된 명목으로 저에게 돈도 여러 번 뜯어갔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지인들을 잘 챙기며 지냈는데 그런 제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얼마나 바보 같으며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으로 보였을지 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이런 때에 만났던 사람이었으니까 남편에게 금세 의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차마 가족들에게도 내어 보일 수 없는 저의 아프고 창피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금방 나왔던 것은 친정 엄마께서 무척 편찮으셨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친정 엄마께서 건강하셨다면 어쩌면 제가 저의 힘든 일을 죄다 친정 엄마와 나누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전에도 암투병으로 고생을 하셨더랬죠. 간신히 물리쳐 놓은 암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이라는 두 글자를 영영 보는 일이 없기만을 바랐어요. 그러나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암이 다시 재발할 줄도 모르고 무식할이 많지 용감하게 다들 살았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암의 재발을 확인하시게 된 것도 모자라서 시한부라는 사실을 선고받으셨을 때 저도 충격으로 정신이 아득해졌고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순간에 다들 머릿속에 똑같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건 바로 이럴 줄 알았다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라는 후회였죠. 저는 제 생활이 힘들답시고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답시고 지인들 문제로 괴롭답시고 제 연애가 바쁘답시고 친정 엄마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을 날려버린 뒤였습니다. 다른 가족을 원망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제 자신이, 바로 저부터가 친정 엄마를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친정 엄마를 들여다봤어야 했어요. 미치도록 후회가 되더군요. 남들 다 가는 것 같던 동남아 가족 여행, 그게 대체 뭐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머릿속에 늘어놓으며 친정엄마와 함께 가지 않았던 것인지, 어째서 더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것인지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 그지없었어요. 이렇듯 멍청하고 미련하니까 지인들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이나 당하고 상처나 받는 거구나 싶었네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 비하에 빠져 있기도 아까울 때야. 정신 차리자.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안겨드릴 수 있을까? 눈물을 참아낸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신호를 남편이 넌지시 보내오고 있었음을 저는 진작 알았기에 결혼까지 진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남편이 내밀고 있던 손을 제가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친정 엄마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휴, 죽기 전에 우리 막내딸 시집 가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여한이 없을 것만 같아. 제가 결혼이라는 결단을 내린 이유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친정 엄마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위로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 둘 다 진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이제 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이후에 아무리 웃음을 지으셔도 눈빛이 어딘가 텅 비어 보이셨던 친정 엄마이셨는데 저의 결혼 소식에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옆에서 친정 아버지께서 뜨거워진 눈시울을 감추시려고 애쓰고 계셨죠.
그런 친정 아버지를 저는 모른 척 해드렸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해드리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얼마 후 급하게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죠. 친정 엄마께서 오래 못 사신다는 사실은 당연하게도 시댁 식구들 역시 다 알고서 자리에 나온 참이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두 분 눈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 딸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막내딸은 처음에는 조금 서툴 수 있어도 차근차근 성장해서 결국은 침착하게 다 해내는 아이라서 그럽니다. 시간 그리고 관용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언제까지고 우리 막내딸 곁에 있어줄 수 있다면 제가 때마다 도와주고 가르쳐 주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 울컥한 나머지 하마터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크게 터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서 의연하게 꿋꿋함을 유지하고 계신 걸 보고 저도 얼른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재빨리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고 반면에 시아버지께서는 강인한 얼굴빛을 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사부인께서는 당연하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본디 여자는 일단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자기 남편의 사람이 되고 남편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집안의 당당한 일원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여겨주겠습니다. 아이고, 네. 벌써 한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막내딸을 그리 봐주신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 네. 아무튼 감사한 마음이네요. 사부인께서는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안 사람 모두가 우리 새아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겠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아가라는 호칭을 들으니까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좋다기보다는 뭔가 묘한 기분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랬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께서도 시아버지를 보시고 살짝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기계가 대단한 것 같았다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두 분 다 그런 소감을 주고받으셨거든요.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인상부터 약간은 단아하며 고상하게 생기셨고 웃을 때의 모습도 인매만 살짝 조용하게 올라가니까 시아버지와는 기운부터가 딴판인 것 같다고 느낀 부분도 동일했어요. 참고로 외모만 보더라도 시아버지께서는 훨씬 연상이시고 시어머니께서 더 연배가 낮다는 것이 보였답니다.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 혹은 물과 기름처럼 융합이 될 수 없는데 신기하게 부부의 연을 맺으신 것 같다는 인상을 저를 포함한 친정 식구들 모두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두 분이 딴판이었어요. 서로 조화가 잘 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오죽하면 결혼식을 올리던 당일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각각 따로 찍은 사진을 합성해서 옆에다가 붙여놓은 줄로만 알았어요. 제가 끝내는 친정엄마 앞에서 눈물을 찔끔 흘리고만 새 신부가 되었는데요. 친정 부모님께서 눈물을 훔치셨고 시어머니께서도 촉촉해진 눈가를 보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출정을 목전에 둔 장수 같아 보이셨어요. 근엄하고 경건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호탕한 기색이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사람의 감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면 말이죠. 제가 시부모님에 대해 엄청난 사실을 바로 알아버렸거든요. 알고 봤더니 두 분께서는 같이 안 살고 계셨더라고요. 뭐?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같이 안 지내고 계신다고? 아니, 그럼 별거 중이란 말이야?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신 지는 꽤 한참 됐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러시는 것뿐이라서 별거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건 왠지 우리 부모님 사이가 나빠서 따로 사신다는 얘기 같잖아. 솔직히 시부모님께서 따로 지내신다는 게 엄청 중요한 사실로 여겨졌는데 남편은 되게 시큰둥하고 무심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보인 깜짝 놀란 반응을 되려 과하다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시댁에는 주로 시아버지 혼자만 살고 계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친누이분,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고모 되시는 분의 댁에 가서 거의 거기서 지내고 계셨어요. 그분께서 지병을 오래 앓다가 한번 크게 쓰러지신 이후로 건강 상태가 무척 안 좋았는데 시어머니께서 함께 지내시며 옆에서 간병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안 좋게 별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집안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기세 등등 하셨습니다. 원래 여자는 그래야 한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시댁에 충성해야 돼. 세아가, 네 생각도 그렇지? 네가 너의 시어머니를 본받아서 시댁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시댁 일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아가 너는 다름 아닌 내 아들이 직접 골라서 결혼한 제목이니까. 그렇고 말고. 네? 충성이요?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서 혹시나 실망을 안겨드릴까 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을 두루뭉술하게 하는구나. 네가 남자였다면 그딴 자신감 떨어지는 말본새를 당장 고쳐야 한다고 내가 혼을 냈을 테지만 자고로 여자는 부드럽고 때로는 어리숙해야 제맛이지. 그래,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매의 눈으로 너를 지켜보겠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엉겁결에 제가 그런 대화를 하고 말았는데 시아버지께서 약간 독특한 분이시다 못해서 결코 만만치 않으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너그러운 마음과 매의 눈이라는 게 어떻게 한 문장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건지 몹시도 혼란스러웠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그런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시누이였어요. 남편의 여동생 말이에요. 간병하러 가신 게 아니라 피신하러 가신 거예요. 네? 아가씨,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 말이에요. 큰고모 댁에 간병하러 가신 게 아니거든요. 요즘 세상에 혼자 어떻게 그렇게 환자를 오래도록 돌봐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방문 요양인가 하는 거 계속 받고 계셔서 고모는 하여간 요양사들이 챙기고 있는 거고요. 우리 엄마는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럼 굳이 거기에 계속 있으실 필요가 없을 텐데 어머님께서는 왜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피신이라고 표현하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아버지라는 인간 때문에 집에 안 오시는 거니까요. 일부러 고모한테 헌신하며 시댁을 위해 평생 한 몸 바치는 것처럼 굴고 계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버지는 절대 엄마를 집 밖에서 지내도록 안 놔두실걸요? 우리 엄마가 진짜 현명하게 술을 잘 쓰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가서 자취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분명 어디 결혼도 안 한 여자애가 방자하고 방탕하게 나가 살려고 하냐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사택에서 직장 동료와 사는 게 근무 필수 조건인 것처럼 저도 그렇게 꾸며놨어요. 뭐라고요? 그럼 아가씨는 직장 근처 사택에 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애초에 제가 들어간 직장에는 사택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다른 기업 다니면서 거기 사택에서 거주 중인 지인에게 부탁해서 연극을 처음에 했던 것뿐이에요. 제가 왜 집에 붙어 살겠어요. 엄마도 안 계시는데 아버지란 인간이 얼마나 숨막히는데.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시누이는 자기한테 남매 말고 자매가 있었으면 하고 평생을 바랐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저는 반대로 동생이 없고 제가 막내였기에 저보다 어린 시누이의 존재가 은근하게 기꺼웠고요. 결혼식 때까지만 해도 시누이가 왠지 표정이 썩 밝은 것 같지 않아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시댁에 들렀을 때 마주친 시누이가 저에게 먼저 부침성 있게 말을 건네줘서 반갑고 좋았습니다. 본인도 오랜만에 잠깐 집에 들른 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따로 먼저 가도록 두고 신우이랑 둘이 시댁 근처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나누다가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피신을 가신 것이었고 신우이는 거짓 자취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런 사실 자체도 놀라웠지만 남편과 결혼한 제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진짜 내막을 남편이 모르고 있다는 쪽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남편에게 말을 안 한 것은 시아버지와 한패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이죠. 그 대목에서 제가 왠지 좋지 못한 예감을 받게 되었지만 신우이에게 시댁 얘기를 좀 더 듣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조금은 머뭇거리던 신우이가 꺼내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나이 30이 훌쩍 넘도록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신 채 사셨다는데요. 그러다가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의 형편이 무척 어려워서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르게 되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도 나고 외모나 성격 이런 것들이 모두 극과 극인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사셨다네요. 시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봐왔다고 해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 며느리라는 것은 죄인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했었어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존재라고 여겼던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엄마가 힘들게 당하고 사셨거든요. 당하고만 사셨던 시어머니께서 어깨를 점차 펴고 살게 되신 것은 당신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할머니 되셨을 분이 쓰러지고 나신 이후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 슬슬 의견을 내기 시작하셨고 목소리를 키우셨고 하고 싶은 대로 의지를 담아 행동하셨다고 해요. 그 이전까지는 꼼짝 못하고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못마땅해 하셨던 분이 바로 시아버지셨습니다. 꼴배기 싫게 어디서 감히 여자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턱을 치켜들어. 날이 갈수록 재수가 없으려니까 원.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지난 세월 호되게 당하고 사실 때 단 한 번도 나서주지 않으셨던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앙금을 대단히 품고 계셨어요. 쉽사리 기세를 꺾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께서 일적으로 좀 힘든 일을 겪게 되신 거예요. 원래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하던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순간에 지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지인들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절망감이 어떤 종류인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시아버지께서 한동안 술독에 빠져 사셨다는 대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술이 정말 큰 문제인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부작용에 있는 듯 싶어요. 중독적이니까요. 그리고 만취를 하고 나면 인사불성이 되고 나쁜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점차 술을 드시고 날 때마다 눈이 도셨다고 합니다. 무섭게 눈이 돌아간 채로 주먹을 쓰셨고 발을 날리셨으며 집안 살림을 다 깨 부수셨다고 해요. 아주 어렸을 적에 머나먼 친척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되게 시골이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제가 개를 잡는 걸 봤어요. 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음에도 뇌리에 강렬히 박혀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였죠. 이웃집에서 개를 잡았다는 이야기에 친척 어른께서 그렇다면 몸보신 좀 하겠구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속이 울렁거렸거든요. 애써 잊고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라는 인간한테 두드려 맞는 것을 보니까 그 개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복날을 개보다도 더 못하게 두드려 맞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진짜 미친 척하고는 집에 있는 술을 죄다 갖다 버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격하게 분노하셨지만 남편이 시누이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 거라고 나섰으며 시어머니께서는 애들은 때리지 말라고 난리를 치셔서 그나마 큰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그날 이후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이혼이라는 두 글자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고민하시는 신용도 안 하시고 즉각 고개를 조용히 저어서 시누이를 놀라게 하셨다고요. 아직은 안 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내 새끼들 너희들이 둘 다 성인이 되고
대학 가기 전까지는 안 돼. 너희들 다 키워놓아야 내가 비로소 안심을 할 수가 있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셨고 더 참으실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 앞에서 시누이는 차마 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도보로 짧게 걸리는 상가 건물을 청소하는 일만 근근히 하고 지내셨다고 해요. 더 일을 하고 싶으셔도 다른 일을 구하고 싶으셔도 시아버지께서 절대 허락을 안 해주셨고 용납을 못 하셨다네요. 그러면서도 판판히 놀지만 말고 돈을 벌라고 하셨다는 대목이 가장 황당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억지로 그런 일만 다니셔야 했던 거예요. 남편이 대학을 가고 난 이후 그때부터 시아버지께서는 술에 빠져 하루 걸러 하루를 난동 부리셨던 행각을 멈추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아들 장남 타령을 무척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 귀한 아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으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대학을 다니던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시아버지께 이혼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절대 이혼을 안 해주겠다며 선을 그으셨던 겁니다. 뭐? 이혼? 감히 나에게 이혼을 요구해? 지아비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런 시건방진 여자를 다 봤나? 혹시 바람난 거 아니야? 딴 놈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맞아? 시어머니께서는 이혼도 못하시고 되려 바람이 났다는 의심까지 받게 되셔서 한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2년 정도를 내내 감시당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때 시누이는 자기가 고등학생이라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고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챙겨드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으로 남았다고 그랬어요. 시누이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 시어머니를 따로 챙겨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점차 시어머니께서는 이 정도만 되어도 살만하다는 소리를 입에 올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시간이 계속 흘러서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끝내 완성되지 못했던 거죠. 시고모의 핑계를 대고 나가서 사시게 된 이후로는 사실상 결혼 이후 첫 자유를 찾으신 셈이었고요. 세상에나, 이게 다 무슨 얘기야? TV 드라마 같은 곳에서 봐왔던 시집살이, 그로 인해 생긴 갈등, 이런 게 바로 내 시댁에서 일어났다고? 그리고 어머님의 지금 생활이 과연 진짜 백이 순수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아버님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춰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자유생활 아니야? 그게 어떻게, 진짜 자유일 수가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시누이에게 시댁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머릿속이 복잡했고 마음속은 착잡했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의견은 남편과 시누이가 갈라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같은 집, 같은 환경에서 자란 남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네요. 제가 남편에게 시누이한테서 시시콜콜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까지는 안 밝히고 그냥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댁의 옛날 이야기도 몇 개 좀 듣게 되었다는 정도로만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너무나도 시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심하게 하신 것 같다고 그랬는데요. 남편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드셨다는 거 나도 알아. 잘 알지. 근데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 말이야. 참 불쌍하신 분이다. 아버지를 보면 그래서 나는 마음이 좀 짠해. 옛날에는 태산처럼 하염없이 거대하고 높은 분으로만 보였는데 지금은 언제 저렇게 작아지셨나 싶어서 씁쓸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가만 보면 불쌍하신 분이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진 말아줘.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어쨌거나 본인은 시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가 너무 허접해서 저는 그냥 이빨 다 빠진 호랑이를 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골치 아팠으니까요. 시누이는 단연 시어머니의 편이었고 시아버지 같은 분이 하필 본인의 부친이라는 사실이 답답하다고 했어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만약에 과거로 갈 수만 있다면 전 우리 엄마가 아버지 같은 인간하고 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라도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우리 엄마가 행복하게 사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버린 우리 엄마의 세월이 청춘이 너무 아까워서 저는 때때로 슬프거든요. 듣던 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왜 상반된 남매의 반응을 듣고 나서 제가 만나고 결혼한 사람인 남편이 아니라 훨씬 덜 아는 사람인 시누이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이상하게 시누이 쪽으로 공감이 갔고 시아버지를 두둔하는 남편이 퍽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창 설레고 행복해야 할 신혼 때였음에도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결국은 그런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엄마와의 영원한 이별 말이에요. 유달리 친정엄마의 컨디션이 올라와 있어서 갑자기 안심이 되려던 찰나에 확 악화가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줬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준비라는 것은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지든지 간에 제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속수무책으로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겼으니 저만의 편이 생기는 걸 보았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친정엄마 앞에서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나한테는 결혼보다 남편보다 우리 엄마가 세상 최고로 중요해요. 나 그냥 엄마하고만 살아도 돼. 그러니까 엄마, 제발 죽지 마요. 나 두고 가지 마세요. 나 아직 엄마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천수를 못 누리고 가서 미안해. 내가 우리 강아지들 건강하게 잘 낳아줬는지 사실 그게 걱정이 된다. 다들 건강관리 잘했으면 한다. 나처럼 이렇게 되면 안 돼. 알았지? 특히 네 아버지 꼭 좀 들여다보고 살아. 부탁할게. 나는 우리 첫째와 둘째에 이어서 우리 막내딸까지 결혼하는 거 보고 떠나서 행복해. 여한이 없어. 엄마, 갑자기 왜 눈에 초점이 없어 보여요? 엄마가 해준 감자채 볶음 먹고 싶다고. 김치볶음도요. 그거 김에 싸서 먹으면 정말 꿀맛인데. 엄마, 내가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마트에서 제일 좋다는 감자, 그걸 써봐도 별 맛이 없어요. 김치도 제대로 묵은지 써서 해봤는데도 엄마가 해주는 그런 깊은 맛이 안 나요. 난 엄마가 아직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엉엉 울고 있을 때 오빠가 새언니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 조카 앞임에도 제가 주체를 못하고 계속 우니까 새언니는 당황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오빠가 저를 나무랐죠. 넌 지금 나이가 몇인데 왜 이러냐? 엄마 심란하게 하지 마라.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돼. 이판국에 뭔 컨디션이야. 오빠 말로 그러지 마. 오빠는 나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 나보다 나이 많잖아. 엄마하고 그만큼 더 살아봤잖아. 엄마가 해준 반찬도 나보다 수십 수백 번은 더 먹었잖아. 오빠는 자식도 있으니까 이제 자기 가정 있고 가장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나하고는 입장이 달라. 너는 왜 얘기가 그렇게까지 튀냐? 우리가 다르기는 뭐가 달라? 다 똑같이 우리 엄마 자식들인데. 오빠는 지금 내 심정 모른다는 이야기야. 그때 친정엄마께서 조용히 눈물 한 줄기를 흘리셔서 저와 오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니가 들어온 건 그 순간이었죠. 밖에서 새언니와 조카를 만난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며 들어섰던 언니는 친정엄마의 눈물을 보고 흠칫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너희들 셋 다 알았지? 내 강아지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다들 시집장가 가버렸어도 나한테는 강아지들이야. 귀한 손주들도 정말 다들 너무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힘들게 하면 밉다. 아무리 아끼는 손주들이라도 내 자식들 힘들게 하면 속상해. 나한테는 손주들보다 귀하고 예쁜 게 너희들이야. 내 강아지들. 죽어서도 영원히 사랑한다.
친정엄마께서 우시면서 말씀을 이으셨고 언니는 돌아서서 병실의 벽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빠는 병실의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필사적으로 눈물을 삼켜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저 혼자서 친정엄마를 부여잡고 숨이 넘어가도록 꺼이꺼이 울었어요. 제가 정말 친정엄마를 사랑하지만 친정엄마께서 저를 생각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사춘기 학창 시절에는 엄마처럼 안 될 거야, 엄마보다 더 잘 살 거야, 더 잘 될 거야, 두고 봐.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막상 나이를 먹고 결혼까지 하고 난 지금은 친정엄마의 발끝도 제가 못 따라갈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엄마 없이는 안 돼요. 못난 자식인 저는 끝까지 그런 소리나 했어요. 정말 바보같이 사랑한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편히 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왜 끝까지 저의 슬픔만 앞세우며 그랬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끝내 숨을 거두셨고 모두가 비통함에 잠겨들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슬픔을 가누실 길이 없어서 장례식 이후로는 식사도 거의 안 하셨고요. 깊은 슬픔에 고요히 잠기신 친정 아버지의 모습은 다른 가족들을 걱정시켰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원체 조용조용하시고 점잖으시고 어찌 보면 숫기가 없는 분이셨어요. 대신에 신중하시고 진중하셔서 해사한 기운을 두르셨으며 때때로 헐렁하게 구시는 친정 엄마와 상호 보완이 잘 되는 분이셨죠. 친정 아버지 수첩에 당신이라는 햇빛을 잃는다면 나는 어찌 살까? 나의 이름은 해바라기인데 이렇게 적힌 것을 본 언니가 슬퍼하면서도 크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오빠와 작당을 하고서는 서로의 집에서 번갈아 가며 친정 아버지를 당분간 모시기로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극구 사양하셨지만 언니와 오빠가 더욱 강경했죠. 언니, 나도 있잖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줘. 알았어. 근데 너는 네 생활이나 잘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네가 우리한테 하면 했지.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 싶다. 아휴, 언니의 그 발언이 어찌나 얄밉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한 점은 저는 정말 제 코가 석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막내보다 의젓한 것은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인지 저는 친정엄마의 부재가 벌써부터 슬퍼서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가야 하나 싶어 미칠 노릇이었고 일상을 제대로 살기가 벅찰 정도였어요. 언니하고 오빠는 꿋꿋하게 버티는 것도 모자라서 친정 아버지까지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저보다 일찍 가정을 꾸렸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슬픔을 나눌 수 있었죠. 저에게도 배우자가 있었고 아직 자식은 없었지만 시댁의 사람들이 대신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힘든 일을 의지한 전적이 있었던 저는 이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삼남매와 나누었던 그 대화를 남편에게도 전해주었는데요. 감동을 하면서 들을 줄 알았는데 표정이 영 시큰둥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술 더 뜨기도 했고요. 당신도 당신이지만 진짜 장인어른도 유별나시다. 어차피 장모님 편찮으신지 오래됐고 시한부 판정도 진작에 받았었잖아. 그런데도 마음의 준비를 전혀 못 하셨던 거야? 뭐가 그렇게 슬퍼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이 인간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홧김에 말 실수를 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슬퍼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이미 떠난 사람 때문에 계속 축 처져 있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친정엄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힘들어하느라 자기 밥을 소홀히 차려주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고도 했어요. 제가 본인을 1순위로 생각하고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듯 싶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말도 뱉었고요. 툴툴거리는 주둥이를 확 때려주고 싶었어요. 친정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저에게 그게 어디 할 소린가요? 냉혈한이 따로 없네. 내 상황을 듣고 나서 세상 천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아닌데? 나밖에 없는 거 아닌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 원래 건강 안 좋았던 사람이 죽은 게 뭐가 대수냐면서. 아내가 죽었으면 그냥 새로운 여자 찾아서 재혼을 하거나 즐기면서 살면 될 일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면서. 장인어른 같은 남자는 별종이라고 하셨어.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버님 미치신 거 아니야? 그걸 고지고대로 나한테 전하는 당신은 또 뭐야? 진짜 미쳤어? 남편이 한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정말 머리 꼭지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저보다 더욱 열을 내면서 따지고 들더라고요. 대체 본인이 저한테 따질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던 건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상황 자체가 이해 안 되는 점 투성이었던 듯 싶습니다. 대판 부부싸움을 벌였죠. 그동안은 서로 안 맞는 지점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참으며 넘어갔었건만 이때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살벌하고 싸늘한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본체만체하며 나를 세우는 날들이었죠. 그런데 이때 남편이 기가 막힌 짓을 벌였던 겁니다. TV를 보든지 휴대폰을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할 것이지 둘 다 하다 갑자기 소파에서 잠들어 버리는 건 또 뭐야? 어이가 없네. 바닥에 휴대폰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코까지 골면서 잘도 잔다. 잠깐, 카톡 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대체 뭐지? 설마 상대가 여자? 어머, 진짜 여자네? 어느 날 늦은 밤중에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바닥에서 주워들었는데 화면이 아직 켜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화면이 꺼진 상태였다면 비밀번호로 잠겼을 테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전부 이렇게 되려고 운명처럼 그때 제가 휴대폰을 주워들었던 건가 봅니다. 남편과 밤에 카톡을 주고받던 상대는 여자였는데 대화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오빠, 내가 다음에 또 위로해 줄게. 목석 같은 여자하고 이혼해. 당장 나한테 와. 매일 잘해 줄게. 정말 그럴까? 이혼할까? 응? 얼마나 어떻게 잘해 줄 거야? 나 퇴근하면 문 앞에 쪼르르 나와서 애교 피워 줄 거야? 아니지. 그것보다는 침대를 따뜻하게 데워 놓을 거야. 이렇게 앙큼하고 센스 넘치는 여자가 내 와이프였어야 했는데. 지금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지금 당장 너와 함께 침대를 데우고 싶어. 결혼한 남자인 걸 알면서도 노란한 여자도 정신이 나간 것 같았고 남편은 실로 미친놈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 몸을 파들파들 떨면서도 바람의 증거를 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남겨놓는 것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꿈속에서 그 여자와 침대를 데우고 있는 것인지 코를 고는 와중에 입가에 미소를 그리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확 끼얹어 줬어요. 제가,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나야말로 딱 그렇게 묻고 싶은 참이었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바람을 피워도 어쩌면 그렇게 수준 낮고 저급하게 피울 수가 있어. 이 미친놈아. 당장 이혼해. 설마 내 휴대폰 본 거야? 다 알았구나. 안 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요새 너무 심란해서 잠깐 한눈을 판 것뿐이었고, 그 이상은 절대 아니었어. 진심이야. 진심이 아니라고. 잠깐의 유흥이었어.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은데 죄다 개소리라서 너무 지루하다. 당신이 심란하긴 뭐가 심란해? 진짜 심란한 건 난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까? 당신과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자신이 난 없으니까 무조건 이혼해. 그리고 정확히 알아도 신뢰를 깬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제가 단호하게 선언을 하자 남편이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억울하다는 소리도 계속 해댔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팠죠. 그러던 와중에 시누이의 연락을 받았어요. 친정 엄마께서 돌아가셨을 때 시누이는 저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해준 바 있었는데 제가 요새 어쩌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과 시누이는 친남매지만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완전히 상반되는 듯 말이죠. 고민하던 저는 남편과 있었던 일을 알려줬어요. 그러자 단박에 시누이가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오빠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처음부터 새언니 안타깝게 여겼었거든요. 착잡했지만 이미 결혼하기로 한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네요. 아가씨가 처음에 저를 볼 때 표정이 안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새언니, 절대로 우리 오빠 용서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왜 우리 엄마를 따로 지내도록 허락하신 줄 아세요? 고모 간병이요? 시댁에 끝까지 헌신하도록 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그건 사실 부가적인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아무 때나 즐기고 싶어서입니다. 언제 어느 때고 편하게 여자와 놀아나고 싶어서 그러신 거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완벽하게 친탁을 한 사람이에요. 부전자전이죠. 신우이의 말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혼 안 해준다고 개소리를 하며 버티는 남편에게 당장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즉각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남편이 징징거리며 다 일러바친 모양이었습니다. 대뜸 저를 향해 선을 넘었구나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니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길래 마침 저도 시아버지라는 인물 자체에 분노와 혐오를 느끼고 있던 참이라서 어디 한번 직접 가보자 했습니다. 역시나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어? 속 좁게 그걸 이해를 못 해주고 이혼까지 우는애? 뭐? 소송을 걸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인데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기요. 칠칠하지 못한 아들을 감싸실 필요 없고 댁이나 제발 처신 잘하고 사세요.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놈의 집안 너무 싫어서 얼른 이혼하고 두 번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뭐라고? 지저분, 더러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짓거린다는 것, 이런 망할려니? 시아버지께서 제 뺨을 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지만 굴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분노로 몸을 떠시면서 저를 잡아 끌고 방에 있는 커다란 자개장 안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저는 순식간에 문이 열린 자개장 안쪽이 비어 있어서 너무 놀랐고 그 안에 밀어 넣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당해버렸습니다. 안으로 밀쳐진 것과 동시에 문이 닫혔고 시아버지께서는 손잡이에 뭔가를 끼워 넣으셨어요. 제가 바로 안에서 문을 밀어봤는데 손잡이에 걸린 물체 때문에 문이 안 열렸어요. 의외의 상황에 놀란 제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리자 시아버지께서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무섭지? 겁나지? 그래, 그럴 테야. 아무도 올 일 없는 이곳에서 깊이 반성이나 하거라. 너를 그곳에서 꺼내줄 사람은 나뿐이야. 나한테 절대 복종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꺼내줄게. 어? 내 아들에게 감히 주제넘게 소송을 건 것도 없던 일로 해야 할 거다.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향해서 연신 건방지다, 반성해야 한다, 복종에 맹세를 해라 이런 말씀을 늘어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열이 받고 짜증이 나서 대답을 하지 않자 욕을 하시면서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역겨웠어요. 휴대폰이 든 손가방을 내려놓지 말고 계속 들고 있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들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처참하게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와 확신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친정엄마를 향해 도와주세요라며 기도를 했어요. 극한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따금씩 제가 갇힌 곳으로 와서 조롱을 하시며 저에게 눈물 콧물을 쏟으며 사죄를 하라고 강요하셨지만 저는 꿈쩍 안 했습니다. 그런 저를 시아버지께서 더욱 비웃으시던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벨소리 그리고 현관문 두들기는 소리가 동시에 크게 들려왔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당황하신 시아버지께서는 우왕좌왕하며 문을 안 열고 계셨지만 잠시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놀랍게도 현관문이 열렸던 겁니다. 질겁하신 시아버지께서는 현관문이 열리고 등장한 인물을 확인하자 더욱 화들짝 놀라시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엉덩방아를 크게 찢고 마셨어요. 아이, 이럴 수가. 아니, 대체 사돈께서 여기는 어떻게 아시고? 경찰과 함께 들이닥친 현관문을 비밀번호로 연 인물은 바로 제 친정 아버지셨던 겁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벌레 보듯이 경멸의 시선을 던진 뒤 일부러 시아버지의 손을 발로 꾹 세게 밟으시고는 제가 힘껏 두들기고 있는 자개장 앞으로 오셔서 저를 꺼내 주셨어요. 넘어지신 것 때문에 꼬리뼈의 통증을 느끼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손까지 세게 밟히신 고통까지 이중고를 겪으시며 신음하고 계셨고요. 고소하더라고요. 우리 딸 어디 얼굴 좀 보자. 다친 데는 없고? 어? 괜찮은 거야? 네, 전 괜찮아요. 엄청 멀쩡해요. 이렇게 아버지가 와주셨잖아요. 덕분에 무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집안으로 쏟아지듯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언니, 형부, 오빠, 새언니, 그리고 시누이였어요. 모두 저를 향해 걱정을 쏟아내며 시아버지를 향해서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듣고 나서 저는 놀라운 눈으로 시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누이 덕분이었더라고요. 저와 연락이 수시간째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시누이가 시아버지를 슬쩍 떠봤던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구셨지만 본인의 부친에 대해서라면 치가 떨릴 만큼 잘 알고 있던 시누이가 눈치를 챘던 겁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만났을 때 번호를 주고받았던 제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제 친정 식구들 중에서 아무도 저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한 뒤 아무래도 제가 시아버지 때문에 공경에 차온 것이 틀림없다고 시누이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추측을 한 이유를 밝히자면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저급한 분이신지 그리고 제가 남편과 어떠한 이유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는지 다 밝혀야 했기 때문에 시누이도 망설이기는 했지만 결단을 내리고 전부 까발렸다고 합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당장 먼저 출발을 하셨고 나머지 식구들 그리고 시누이까지 전부 따라온 것이었어요. 시누이가 친정 아버지께 시댁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했고요. 이혼이 마무리되면 그때 밝히려고 했어요. 가뜩이나 아직 심란하실 아버지께 걱정거리 더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그럴 것 없다. 이제 다 끝났으니 마음 놓고 쉬자꾸나. 우리 식구들 다 함께. 친정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훌쩍이 된 그 순간 저는 왠지 친정 엄마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푸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 놈과 무사히 이혼을 했고요. 시아버지셨던 그분은 그때 꼬리뼈를 크게 다치신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 엄청 고생을 하셨고 시누이와 제가 합공을 해낸 끝에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그 인간의 험한 일을 당해놓고도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그 인간의 커다란 흉을 남기고 내가 이혼 소송을 걸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다니. 너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해드린 것뿐이에요. 더 정확히는 아가씨와 뜻이 통했기 때문이고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아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이상하게 친정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건 어쩌면 시간이 그때로부터 꽤 흐를 동안 시어머니와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어서 마치 모녀지간의 그림처럼 보이게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시누이는 저에게 친자매 같은 존재가 됐고요.
저에게 각각 시아버지, 남편이었던 그 양반들을 알아서 그 이후로 패가망신의 길만 걸어준 덕분에 모두가 정의는 살아있다고 즐겁게 쑥덕거렸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거주하는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거리에 붕어빵을 파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여러분은 붕어빵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겨울이 되면 붕어빵이나 풀빵을 파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 어릴 때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엄마 손을 꼭 잡고 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도 똑같은 마음이신지 겨울만 되면 그렇게 먹지 않아도 붕어빵이랑 풀빵을 자주 사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엄마는 안 해보신 일이 없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김치 공장에서도 일하셨고 학습지 교사부터 정수기 점검하는 일, 우유 및 신문 배달, 노래방 장사, 분식집 장사 등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느 집이나 그렇듯 다 사연이 있습니다. 엄마는 여행에서 만난 아빠와 결혼을 했었는데 아빠는 정말 빵점짜리 아빠였어요. 아빠가 본인이 돈을 벌어온다고 엄마에게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하더니 본인은 노름에 빠져서 보증을 서고 심지어 빚까지 만들었던 거죠. 게다가 바람도 피웠는데 그 상대는 엄마의 절친이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남편 하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리 아빠는 그거에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간혹 뭐 마누라한테는 못해도 자식한테는 잘한다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아빠는 아니었어요. 저한테도 맨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엄마랑 싸우는 것을 말리면 네가 뭔데 나서냐고 꺼지라는 소리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빚 때문에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죽하면 학교에서 집에 갈 때 오늘도 빚쟁이들이 와 있을까 생각하며 집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쑥대밭이 되어 있고 제가 가면 빚쟁이가 너희 아빠 어딨냐고 저에게 막 윽박지르고 했었죠. 저는 3남매 중 첫째였는데 동생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습니다. 막내 남동생이 아주 어렸었는데 와중에 동생을 등에 책가방 대신 메고 빚쟁이들이 돌아갈 때까지 동네를 활보하기도 했었죠. 아빠는 이렇게 식구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도박판에 빠져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도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살 바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심지어 친할머니는 그런 아빠를 오히려 두둔하면서 우리 엄마에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셨는데 글쎄 우리 엄마 보고 네가 내조를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거다 그런 소리를 지르곤 하셨습니다. 친할머니가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시거든요. 엄마한테만 그런 건 아니었고 저도 여자니까 저도 대놓고 싫어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저보고 네가 아빠 밥을 차려줘야 한다고 하셨을 정도였어요. 제가 삼남매라고 했는데 둘째도 여자고 막내만 남자아이인데 저와 둘째는 할머니를 만나는 날에는 가기 싫어서 몰래 도망도 칠 정도였습니다. 우리한테는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름조차 불러준 적이 없고 우리가 가면 무조건 아빠와 막내만 아는 척을 하셨거든요. 나중에 듣기로는 막내 낳기 전에는 친할머니가 엄마에게 갈 때마다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른다고 아들이 나오나요, 여러분? 결국 어쨌든 막내가 남자라 그나마 다행이었지만요. 그러다 엄마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결국 이혼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친할머니가 아빠의 빚을 종종 갚아주셔서 엄마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셔도 꾹 참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는 정말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보증을 섰고 친할머니도 지쳤는지 이제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엄마가 결혼하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없으셨고요. 심지어 엄마는 친정 부모님, 저에게는 외조부신 분들을 일찍 여의셔서 도저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막막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으셔서 이혼하자고 아빠에게 말했더니 아빠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굳게 마음을 먹으셨고 저와 동생 2명 다 데리고 나오셨대요. 그런데 친할머니도 정말 대단하신 게 막내가 남자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고 저희 셋을 데리고 급하게 동네에 아는 언니 집에 잠시 신세를 졌는데 글쎄 친할머니가 그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저와 둘째 동생은 둘 다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집에 와서 막내를 데리고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문 앞에 친할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친할머니는 우리는 본 척도 하지 않더니 정말 말 그대로 막내를 제 품에서 무 뽑듯이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저와 둘째 동생은 너무 놀라서 울면서 할머니를 쫓아갔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어른 보폭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힘에서는 밀리잖아요. 막내 돌려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안 돼요. 저와 동생이 울면서 막내를 끌어안고 도망치는 할머니를 따라가니까 동네에서 다들 쳐다보시고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친할머니는 힘이 어찌나 좋은지 다 물리치고 악을 지르며 막내를 데리고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막내를 빼앗겼다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대로 엄마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하며 울었는데 엄마는 괜찮다고 저를 달래고 바로 친할머니 집으로 가셨어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고집 부리고 같이 친할머니 집으로 찾아갔더니 글쎄 친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계집 애들 키우면 됐지. 뭔 아들까지 봐라. 남편 버리고 도망갔으면 그렇게 살아." 어머니, 제 아들이잖아요. 제가 키울 거니까 주세요. "왜 네 아들이야? 우리 아들의 아들이야." 막내는 안에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저는 막내 달라고 문을 부여잡고 울고 그 상황이 되니까 옆집에서 경찰을 불렀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얘기를 듣더니 할머니 보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고 할머니는 경찰이 뭔데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지냐 썩 꺼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오죽하면 그때 경찰 아저씨가 저희에게 이혼하길 잘했다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더 웃긴 건 그때 집에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가 본인과 다시 재혼해주면 막내를 돌려주겠다고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인 제가 듣기에도 어이가 없었는데 엄마는 어떠셨겠어요? 심지어 본인 친구와 바람까지 난 남편과 어떻게 다시 만나겠냐고요. 당연히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지만 아빠와 친할머니는 막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나오셨습니다. 애 데려가려면 돈이나 주든가, 어? 애초에 네가 내조를 못하니까 내 아들이 밖으로 나돌았지. 심지어 친할머니는 막내를 데려가려면 아빠의 빚을 갚을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막내가 안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친할머니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가니까 당연하게도 동네에 소문이 났고 잠시 머무르고 있던 이모의 눈치도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 동네 이모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많이 놀랐을 거라고 다독여 주셨지만 아무래도 남의 집이니까 눈치가 보였죠. 다음 날 엄마는 일하던 가게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 오늘만 쉬겠다고 하고 친할머니 집으로 가서 막내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는 정말 지독하게 막내를 보여주지 않았고 아무리 경찰에 호소해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저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왔지만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마와 막내가 아닌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눈뜨고 막내를 빼앗기게 되는 줄만 알았는데 엄마는 결국 막내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정말 우리 엄마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데려왔냐고 물으니까 엄마는 웃으면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 밖에서 내 아들 내놓으라고 소리 질렀지. 빚쟁이까지 집에 데려오고 친구랑 바람난 남편 버렸으니까 아들까지 훔쳐가냐고 종일 소리를 질렀더니 데려가라던데?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말한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내를 데려온 엄마는 아빠와 할머니 또 언제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일지 모른다고 동네를 뜨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삼남매와 엄마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엄마도 우리도 평생 밟아본 적 없는 지역에 가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사실 엄마가 결혼을 빨리 해서 그때 엄마 나이도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어떻게 애들 3명과 타지에 와서 정착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엄마지만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처음 타지에 와서 제일 먼저 집을 구해야 했는데 아무리 엄마가 뼈 빠지게 식당에서 일을 했어도 집을 당장 구할 만큼 돈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모텔의 달방이라고 하죠. 급하게 방을 마련해서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급한 대로 시장에 가서 시장 내에 있는 가게에 백반을 배달하는 일을 구하셨고 또 추가로 신문과 우유 배달 일도 구하셨어요. 저도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와 같이 신문을 배달했는데 둘째와 막내는 재우고 엄마와 둘이 추운 새벽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배달했던 날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마냥 싫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재밌고 엄마와 둘이 있을 수 있으니 제 기억 속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한 칸이지만 우리의 집도 마련하게 됐고 엄마는 그 이후에도 붕어빵 장사부터 나물 캐서 팔기도 하시고 그러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노래방도 운영하셨어요. 저도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노래방에 가서 청소도 하고 엄마 잠깐 쉬라고 카운터도 봐주고 했답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노래방에 친구들이 놀러 오면 당당하게 우리 가게라고 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서비스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았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엄마 가게라고 일부러 친구들을 데려오니까 동생들도 친구들을 데려오고 동네에서 유명한 노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열기 전에는 집은 좁으니까 노래방에서 동생들과 공부도 하곤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성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공부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실 엄마가 서울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엄마는 옆에서 같이 고민도 해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서울대 나와도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한다고 늘 저에게 공부보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엄마는 서울대를 나오셨지만 우리 삼남매에게 공부로 전혀 부담을 주는 편이 아니었어요. 공부는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 하셨죠. 저는 처음에는 공부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사실 돈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공부해서 어느 정도 순위 안에 들게 된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 학비는 벌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 사정을 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문제집도 주시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주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 학창 시절 선생님들께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학금 때문에 시작한 공부는 저를 서울에 있는 유명 여자대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어요. 선생님들이 먼저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교육 하나 없이 입학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었지만 제가 유명 대학교에 입학하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미안하다고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도 절대 우리 앞에서 운 적이 없던 엄마였는데 제가 명문대에 입학하니까 저에게 미안하다고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저희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것은 옆에서 보면서 자랐으니 당연히 알지만 저도 장녀로서 엄마를 돕느라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힘들다는 의미가 엄마를 원망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저도 남들만큼 돈이 있었다면 현실이 이렇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뜻입니다. 또 제가 장녀라서 동생 2명을 엄마처럼 키워야 했는데 그것도 어렸던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우리 동생들은 너무 착해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엄마와 제 속을 썩이지 않고 너무 바르게 잘 자라주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 남을 탓하지 않고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난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사실 정말 힘들게 공부했었거든요. 사교육 없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걸로는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교육봉사였습니다. 비교적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과외를 해주는 일이었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애 첫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영어 담당이었고 남자친구는 수학 담당이었는데, 각자 맡은 반이 똑같아서 자주 얘기하다 보니 친해져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마침 남자친구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바로 옆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교육 봉사를 하지 않는 날에도 둘이 만나기에 아주 편해서 우리는 거의 붙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도 제가 첫 여자친구여서 둘이 첫 연애를 했는데 정말 딱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연애를 했죠.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가고 나서는 교육 봉사 말고 학원에 가서 강사도 하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은 필수 용돈을 제외하고는 다 동생들 교육비에 쓰였습니다.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그 장학생을 유지하려면 학점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육 봉사와 학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도서관에서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방학 때도 다른 동기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시간 맞는 동기들과 놀러도 가는데, 저는 방학이 되면 오히려 학원에서 살며 방학 특강을 해서 돈을 벌고는 했죠.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와 데이트는 매일 할 수가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이 부분을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남들처럼 한강도 가고 시간 내서 좋은 곳 구경도 하자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군대도 기다려 주었는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었을 때가 마음이 훨씬 편했을 정도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운함을 토로하기에 결국 저는 헤어지자고 말하게 됐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좋았지만 제 상황이 연애할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고 오히려 과외를 시작해서 돈을 더 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남자친구가 우리 학교 앞으로 찾아와서 저보고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 가서 얘기하는데 남자친구가 앞으로 저를 이해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다시 만나자고 하길래, 그렇게 저희는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사귀기 전에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간을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힘들다고 분명히 말하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사귀게 됐고, 저는 무사히 졸업을 해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도 하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놀지는 못하고 오히려 공부하고 돈만 벌었던 기억밖에 없었는데, 취업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도 제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건 도서관 뿐인데, 정말 축제니 MT니 미팅이니 이런 것들은 제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아쉽거나 후회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제 동생들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월급을 받으면 용돈도 두둑하게 줬고, 엄마한테도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고생하지 말고 살라며 생활비도 많이 주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취직하긴 했어도 어차피 신입사원이라 돈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족들에게 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대학생 때와 별반 다르지 않던 용돈을 썼지만 결코 아쉽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에 남자친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 때 옆에서 묵묵히 버텨준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휴학도 한번 하지 않고 바로 졸업해서 대학 졸업식 전에 취업하게 되어서 남자친구보다 더 먼저 직장인이 되었는데,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월급의 절반 넘게 보내야 해서 여전히 데이트할 때 돈을 많이 부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본인이 더 여유 있으니 괜찮다고 하며 계속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남자친구와 만나다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인생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직장에 들어가고 몇 년 뒤에 동생 두 명도 대학에 입학하게 돼서 가족 전체가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둘 다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됐는데요. 특히 동생은 서울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저도 엄마도 서울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막내로 누나들과 엄마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다며 이제부터 효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와 같이 동생들도 둘 다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 입학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며 엄마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서 엄마도 우리를 키울 때만큼은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동생들도 서울이고 제 직장도 서울이니 엄마에게 서울로 올라오라 하고 우리 가족은 다시 서울에서 다 같이 살게 됐습니다. 물론 남들이 사는 그런 좋은 아파트는 아니고 주택이었지만 어디 살든 뭐 어떤가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한 집에 사는 게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동생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엄마는 좀 마음 편하게 소일거리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계속 일을 많이 하셨어요. 공장에도 나가시고 식당 일도 하시길래 제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일해와서 오히려 집에 있으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가족들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다들 표정이 왜 그래? 제가 물어보자 엄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저에게 말을 꺼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희나, 아빠가 여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 나 정말 깜짝 놀랐다. 아, 이게 무슨 일이니? 뭐라고? 아니, 도대체 아빠가 여기를 어떻게 알아? 아니, 자세히 좀 말해봐.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살았던 곳은 경상도였기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기차로도 3시간이 걸리는 곳인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일부러 아빠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았을 정도여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빠에 대해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아빠를 마주칠 일이 없어서 정말 말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어린 마음에 아빠를 많이 원망했지만 그렇다고 그리운 마음은 전혀 없었을 정도로 아빠는 저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은 술에 취해 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둘 다였기 때문이에요. 엄마도 아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저도 뭐 좋다고 아빠 얘기를 꺼내겠어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는 기억 속에 묻어놨는데 엄마가 아빠가 찾아왔다니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대? 아니, 왜 왔대? 그것도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모르겠다. 안 그래도 어떻게 알고 왔냐고 했더니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묻던데? 왜 왔겠어? 돈이 또 부족한가 봐. 아휴, 그 인간 안 봐도 뻔해. 아니,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최대한 반응하지 마.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 엄마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집을 아니까 자꾸 찾아올까 봐 그렇지. 아휴, 겨우 도망쳤는데 이게 뭐냐. 엄마 말대로 저도 아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계속 찾아올까 봐 그게 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고 동네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직장 점심시간 도중에 나와서 집을 알아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런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에서 쓰러지게 됐는데 눈을 뜨니까 응급실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쓰러졌는데 정말 다행히 회사 대리님이 제가 쓰러지니까 엄마가 아닌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남자친구는 바로 저에게 달려와 줬습니다. 영인아, 무슨 일 있어? 아, 요즘 왜 그래? 안 그래도 너무 피곤해 보여서 물어보려고 했어. 자기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사실은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터놓게 됐어요. 저는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남에게 말하지 않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남에게 저의 힘든 점을 내뱉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꾹 참아야 했고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낼 사람도 없었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라 참았던 게 익숙했지만 저 때는 너무 힘들어서 터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말하고 또 지금 아빠가 또 찾아와서 새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으로 남자친구가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다 이해해 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이사할 집을 구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희 씨, 지금 로비로 내려가 봐요. 평소에 그런 말 안 하시던 팀장님이라 저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로비로 내려갔더니 글쎄 거기엔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바로 뒤를 돌아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급하게 다가와서 제 손을 부여잡더라고요. 영인아, 나, 영인아, 우리 딸 보고 싶었어. 아빠야, 아빠. 아저씨, 이 사람 쫓아주세요. 영인아, 잠깐이면 돼. 5분만 얘기하자. 저는 경비원에게 아빠를 쫓아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끈질기게 저를 붙잡고 회사 건물이라 저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았기에 때문에 저는 결국 아빠를 데리고 건물을 나와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살면서 아빠를 그리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빠는 혼자 저를 보고 싶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하나도 안타깝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런 마음을 정당화라도 시켜주는 양 아빠가 내뱉은 말은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그새 재혼도 하고 또 이혼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빠를 싸고 돌던 친할머니는 몇 년 전에 치매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지금 혼자 힘들게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생사를 얘기하는데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그런 아빠에게 우리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고 노래방도 운영하고 겨울엔 길거리에서 붕어빵 팔고 나도 옆에서 같이 도왔고 신문과 우유 배달하면서 나는 돈 없어서 급식도 못 먹고 자랐다고 하니 아빠는 본인이 미안하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런 아빠에게 저는 엄마는 오죽하면 남의 집에서 도우미도 했고 나도 돈 때문에 공책 살 돈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연필 좀 달라고 하면서 공부해서 겨우 대학 가고 취업했다고 양심이 있으면 우리 찾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혼자 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취업한 곳인데 아빠가 이렇게 찾아오냐고 우리 버린 건 아빠라고 하니까 아빠는 울다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꺼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영희나, 그런데 거기 대기업이잖아. 너 돈 많이 벌겠다. 아빠 한 번만 도와줘.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화가 나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시나요? 저는 정말 저게 사람인가 싶어서 말없이 아빠를 쳐다봤어요. 정말 양심이 있으면 저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제가 엄마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말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건지 저는 황당해서 숨도 제대로 쉬질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온몸에 분노가 밀려와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정말 겨우 심호흡하고 아빠를 쳐다봤는데
아빠는 저를 똑바로 보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며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이 있지도 않았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빠에게 줄 돈은 없었기에 저는 아빠에게 단호하게 말을 꺼냈어요. 속으로 이게 정말 사람인가 싶었죠. 내가 아빠랑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 더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야.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 우리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땐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오는데 아빠는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오더라고요. 저는 귀를 틀어막고 도망치듯 회사에 왔고 결국 팀장님에게 제 집안 사정에 대해 결국 얘기하게 됐습니다. 팀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자 본인이 아까 내려가라고 했던 것이 미안하시다고 사과하셨고 앞으로 찾아오면 1층에서 돌려보내라고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이 있고 저는 너무 신경이 쓰여서 살이 심하게 빠지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더니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별을 말하려는 건가 싶어 남자친구와 식당에 갔는데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이별이 아닌 결혼이었습니다. 영인아, 결혼하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저는 정말 너무 뜻밖의 말을 들어서 놀랐는데 남자친구는 매우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아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결혼하자는 소리를 들으니까 인생이 뭐가 이렇게 쉽지 않은지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행복해야 하는데 동시에 속으로 오만 감정이 들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라던데 남자친구네 집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재민 씨 집은 우리 집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우리 부모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들이야. 자기를 오히려 보듬어 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셔. 걱정하지 마. 저는 남자친구 말만 듣고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 인사는 드려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주말에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대학생 때부터 남자친구와 자그만치 몇 년을 만났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한 상태로 백화점에서 좋다는 선물도 몇 시간을 골라서 사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땡땡 여대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닌다면서요. 재민이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학교와 직장을 얘기하며 저를 맞아주셨죠. 저는 어색하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선물로 드리고 식탁에 앉아 예비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은 아주 잘 사는 재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처럼 가난하진 않았고 그냥 정말 평범한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시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른 채로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밥 먹는 내내 긴장해서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았어요. 저한테 명문대생이라 좋다고 하시며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비 시모는 저에게 가족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동생 2명이 있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이혼하셔서 지금 왕래 없이 지낸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지 처음엔 2분 다 놀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른들이라 이혼 가정에 대해 편견이 있으신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반대하기엔 제가 명문 여대를 나오고 직장도 남자친구보다 훨씬 좋은 곳을 다니니까 일단 대놓고 반대하진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엄마와 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정말 의외로 둘째 동생이 남자친구를 반대하더라고요. 언니, 뭔가 내가 이런 말 하면 웃길 텐데 예비 형부 눈빛이 이상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눈빛이 이상하다는 건 또 뭐야? 아니, 딱 보면 알잖아. 예비 형부는 눈빛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엄마는 어때? 엄마도 눈빛이 별로 같아? 말해줘. 몇 번 더 보면 알겠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렇게 양가 인사를 마무리했고, 우리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그렇게 반기진 않았지만, 엄마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혼 가정이라 조심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양가 인사를 올리고 남자친구와 슬슬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 주 주말에 본인 집에서 김장을 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와서 고기만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김장할 필요는 없고 신우랑 다 할 건데 고기를 먹을 거라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직 결혼 날짜를 잡지도 않았는데 이러시는 것이 저는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밉보여서 좋을 건 없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주말에 남자친구와 같이 예비시댁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분명 신우와 같이 오전 중으로 끝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방문했던 시간인 오후 5시가 되도록 시작도 하지 않고 계셨어요. 아유, 우리가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어. 조금만 앉아서 기다릴래? 금방 끝날 거야.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와 저에게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김장을 거실에서 하는데 뻔히 예비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 눈 바로 앞에서 김장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힘들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같이 돕겠다고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배추에 속을 채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남자친구 보고 너는 저기서 편하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딸은 열심히 김장하는데 본인 아들 보고는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머릿속으로 순간 친할머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집과 결혼하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까지 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쉬냐고 하면서 도와주어서 그나마 나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같이 김장하고 고기를 먹는데 저는 태어나서 김장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엄마는 사느라 바쁘시기도 하셨고 요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셔서 집에서 김장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저는 사실 김장 처음 해봐요. 신기하네요. 어머, 그래? 괜찮아. 이제 나한테 매년 와서 배우면 금방 늘어. 예비 시모는 제가 김장을 도와서 그런가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하는 김장에 몸살이 나서 다음날 병원까지 가게 됐어요. 저는 김장을 처음 해봐서 몰랐는데 80포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잊을만 하면 전화하셔서 저를 집으로 많이 부르셨어요. 심지어 저는 직장인인데 업무 시간에 전화해서 제가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받아서 물어보면 그냥 안부 전화였던 적도 꽤 많았고요. 저는 슬슬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어느 날 정말 심각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본인 옷가게로 와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냥 빨리 와달라고 말만 하시기에 제가 급하게 연차를 쓰고 시어머니 옷가게로 달려갔더니 거기엔 예비 시모의 언니가 와 있었어요. 급한 일이라는 게 본인 언니가 와 있으니 와서 인사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단 인사를 급하게 드리긴 했지만 이런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바로 파혼하진 않았던 것은 시어머니가 그래도 아들 결혼이라고 집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머리로는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많이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들긴 했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와서 결혼 시작을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불편한 것들은 남자친구에게 말했는데 와중에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어찌나 못하던지 오해가 생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업무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받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시어머니는 제가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장 내 가게로 와! 이 사기꾼아! 저는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며 당장 오라는 말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또 연차를 쓰고 바로 가게로 달려갔는데 저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우리 아빠가 있었거든요. 아빠, 아빠가 여기 무슨 일이야? 지금 뭐 해?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달려들더니 이 사기꾼아 소리 지르며 악을 쓰셨어요. 아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무슨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너희 엄마 노래방 했다며? 그렇게 천박하게 살았으면서 그걸 감히 속여?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천박하다뇨? 노래방 운영하던 천박한 년은 절대 안 돼.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 예정이었던 사람 엄마한테 천박하다니 말씀 너무 심하시네요.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나가. 무슨 낯짝이로 이래?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가게 밖으로 밀어내더니 안에서 문까지 잠그셨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또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아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 가게에 가서 우리 집 사정을 구구절절 말한 것 같던데 아빠한테 화난 것은 정말 당연했고 저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감히 천박하다고 한 게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엄마를 저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저런 집안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우리 삼남매를 어떻게 키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파혼은 당연했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얼굴이 새빨개진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파혼해. 남의 집 엄마한테 천박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나야말로 수준 떨어져서 너희 집이랑 결혼 못해. 뭐 따뜻하신 분들? 장난하니? 남자친구는 저에게 일단 진정하라고 하며 본인이 가게로 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너무 속상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그새 가게에서 나오더니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본인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의 의도가 무엇이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빠가 제발 우리 가족 앞에서 사라졌으면 바랬어요. 제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제발,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가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악을 쓰며 울며 소리치자 아빠는 정말 미안하다고 사라졌습니다. 남자친구가 곧 도착해서 저를 달래니까 시어머니가 안에서 나오더니 천박한 애랑 헤어지라고 남자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기요, 아줌마. 이제 어머니도 아니지. 아니, 사람한테 천박하다고 하는 당신은 뭐 얼마나 잘났는데. 뭐? 저리 안 꺼져?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리 썩 꺼져.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 어깨를 뒤로 밀더라고요. 어찌나 세게 밀던지 저는 휘청거리며 주저앉게 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앞으로 살면서 마주치지 말자고 하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천박하다고 들을 정도로 부끄럽게 살았으면 몰라. 절대 아니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돈 몇백 원이라도 벌겠다고 온갖 허드렛이란 일은 다 했고 저희한테 부담 주지 않겠다고 돈 없다는 소리는 한 적도 없으세요. 우리가 눈치로 우리 집이 가난한 것은 알았어도 엄마는 한 번도 우리에게 돈 없으니 너희한테 줄 돈이 없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정말 잠도 포기하고 본인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삼남매 키워보겠다고 고생한 것을 누구보다 너무 잘 아니까 집에 오는 내내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또 울면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앞에서 겨우 진정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딸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무리 감정을 숨겨도 엄마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동생들이 자고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해 깨어 있었는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영희나, 혹시 시댁이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혼나서 그래. 엄마한테 차마 제 입으로 엄마가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본인이 미안하다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하길래 우리는 끝난 거라고 다시 말하고 연락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날도 회사에 있던 날인데 막내에게 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큰 누나, 지금 바빠? 아니, 엄마 지금 화난 채로 누나 시어머니 가게로 달려갔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설명해봐. 아니, 누나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엄마가 매형한테 전화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매형이 엄마한테 다 말했나 봐. 엄마 지금 누나한테 예비 신모가 밀치고 막말하고 김장 부르고 그랬던 거 알고 나서 눈 뒤집혀서 찾아갔어.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또 연차를 쓰고 시어머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불러서 시어머니 가게에 도착했더니 다행히도 제가 더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당장 나가라고 또 제 등을 밀치며 밖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그 순간에 엄마가 그 광경을 목격하셨고 엄마는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밀치셨어요. 내 딸한테서 손 떼! 어디서 감히 이래? 어머, 이 천박한, 아우, 수준 떨어져서 교양 좀 챙겨요. 못 살아서 그런가? 이런 것도 모르네. 천박? 너 말 잘했다. 너 고졸이지? 난 서울대야, 이년아. 엄마는 이렇게 말하며 품에 있던 서울대 졸업장을 꺼내셨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서울대고 우리 아들도 서울대야. 당신 아들 고작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대학이잖아. 누가 누구 보고 천박하대. 심지어 내 딸이 대학도 더 좋고 돈도 더 벌어. 정신 차려. 뭐? 아이고, 노래방 운영했던 천박한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노래방이 뭐 어때서? 너처럼 아들 못 키운 것보다 훨씬 자랑스러워. 그러는 너는 옷가게 운영하면서 누가 보면 무슨 재벌집인 줄 알겠다. 내 딸 아까워서 이런 천박한 집에 시집 못 보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제 손을 잡고 가게를 나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졸업장을 가지고 오느라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타인에게 이렇게 화내시는 것을 처음 봐서 내심 놀랬어요. 아휴, 남한테 이렇게 화내본 게 처음인데. 엄마 잘했니? 그러면서 저에게 본인이 잘 싸웠냐고 묻는데 저는 그 순간부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엄마지만 여전히 대단하고 멋지고 웃기더라고요. 제가 웃기 시작하자 엄마도 웃음이 터져서 둘이 정말 길거리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든든해? 나 정말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다.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면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주제도 모르고. 엄마는 저에게 당신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니까 상처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제 마음이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본인이 어린 나이에 삼남매 혼자 아무것도 모르던 타지에서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저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저는 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엄마의 화끈한 복수에도 남자친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연락이 계속 왔어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제발 결혼하자고 하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런 천박한 집안인과 결혼하겠어요? 엄마 말대로 듣고 보니 제가 대학도 더 좋고 심지어 돈도 더 잘 버는데 왜 저런 남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연락 오길래 한동안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더니 남자친구는 심지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가 많이 보였던 참이었는데 남자친구까지 찾아오니까 저는 퇴사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나는 진심으로 너희 가족과 엮이기 싫다고 했더니 알아들었는지 그 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는 아빠 일도 그랬고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 시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둔 것이랍니다. 아빠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천박하다고 난리친 날 이후로 우리 앞에 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본인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요? 이런 사정들로 인해 저는 퇴사하고 경기도 쪽의 회사로 이직하게 됐고 우리 집도 경기권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파란만장한 일들이 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이사하고 이직하게 되니까 정말 놀랍게도 새로운 인연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생기고 키도 크고 무엇보다 능력이 좋고 결정적으로 시부모님이 아주 좋으세요. 제가 전 남자친구와의 트라우마로 인해 일부러 첫 만남에 우리 가정사를 말했고 엄마가 그동안 하셨던 일들이 노래방 장사, 붕어빵 장사, 공장 나가기 등이라고 말했더니 시부모님은 제 예상보다 눈에 띄게 놀라셨습니다. 속으로 그냥 나는 결혼하면 안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새로운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걷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예비 시아버지도 저에게 어머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이렇게 자식도 잘 키우셨다고 본인들이 복덩이를 얻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렀고 사실 전 남자친구와 이것 때문에 결국 파혼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니 예비 시부모님은 크게 분노하시며 그런 집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도 서울대를 나오셔서 우리 엄마와 동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공주라고 부르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비 시댁에서 사랑받는 저를 보고 엄마는 감격하셨는지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복수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과거는 잊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여생을 살자고 했답니다. 결혼을 앞두고 엄마와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았더라고요. 지금이야 저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낼 수 있지만 정말 저 시절엔 너무 힘들어서 하루라도 안 운 날이 없을 정도였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천박하다고 했던 날 이후로는 시어머니와 비슷한 체형의 사람만 봐도 제가 경기를 일으켜서 일상생활조차 불가했던 나날들이었죠. 그래도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굳게 견뎠더니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났고 정말 좋으신 시부모님 품 안에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시련이 있으면 다음에 올 행복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래서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보면 이제껏 잊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재 남자친구에게도 말했지만 이런 것은 제보해야 한다고 하길래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엄마와 동생들과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